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죠. 재판에 앞서서는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런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공판이 끝난 직후 이 부회장의 모습 현장 연결해서 직접 재판 보시겠습니다. 임하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짧은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앞으로 법정 출석하시게 되면서 다음의 오너리 모습입니다. 스포츠단이 취재진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 말 없이 차량에 탑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이제 시작이 됐고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좀 더 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취재 기자가 연결이 돼 있죠. 예, 불러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전 10시쯤 이재용 부회장의 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시작됐죠. 네,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0시 10분쯤 시작돼 조금 전 끝났습니다. 10시 10분부터 시작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주요 쟁점과 재판 계획 등을 확인하며 3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9시 반쯤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부회장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00여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되셨습니까? 심경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뇌물 인정 액수가 올라가면 형량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온 건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입니다. 앞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는데요.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러 나온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이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서 이 부회장 재수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이 주로 논의가 됐습니까? 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용역 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는데 무죄로 본 뇌물 부분에 대해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기존의 유죄로 인정한 금액까지 단순 합산하면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횡령액 수도 그만큼 늘면 재수감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 부회장의 형량에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에서 뇌물이 맞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 유무죄는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형 위주로 다투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승마 지원과 관련한 전체적인 경위나 동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양형 증인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양형이 아니라 말 3필이 뇌물이냐 또 승계 관련 부정 청탁이 있었느냐가 주된 쟁점이 돼야 한다며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확보한 승계 작업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2차례 기일을 나눠 유무죄와 양형 관련 공방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유무죄 공방 기일은 다음 달 22일, 양형 심리를 위한 기일은 12월 6일에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오전 구속된 이후 처음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으로 투자한 주식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의 연루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 핵심 인물인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첫 재판 절차도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로 볼 수 있는 정경심 교수 오전에 구속 이후 처음 검찰에 나온 거라고요? 네, 검찰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 15분부터 정경심 교수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당일 검찰 조사는 없었기 때문에 구속 상태로 조사가 이뤄지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가 우촌 조카 조범동 씨와 통화한 내용을 직접 녹음한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영장심사 과정에서 검찰은 녹취 파일 가운데 일부 내용을 녹취록 형태로 공개했는데요. 이 녹취록에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인 2차 전지 업체 WFM 주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의 주식 12만 주를 다른 사람 명의로 당시 주가보다 싸게 사들인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영장심사 이후 공개된 정보이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는 법리적 부분을 반박했다고 말했고 매입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주식 차명 매입 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체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2018년으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만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가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이 외에도 정 교수의 혐의 가운데 서울대 허위 인턴 증명서 관련 등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부분이 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 정경심 교수 구속에 대해서 변호인단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심사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안에 정 교수를 다시 신문하고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구속기간은 최장 20일로 보통 이 기간 내에 재판에 넘겨지는 만큼 정 교수 측은 그 전에 적부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조국 전 장관 오천 조카 조범동 씨 첫 재판 절차도 열렸다고요? 네,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범동 씨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렸는데요. 20분 만에 모두 마무리됐고 공판 준비 기일이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조 씨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조 씨 측은 제한된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해야 범죄 사실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공범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 교수가 구속 상태인 만큼 구속 기간 동안 신속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제한 근거를 세밀하게 밝혀달라면서 요청했고 2주 뒤인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로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조 씨는 코링크 투자처인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돈 72억여 원을 빼돌리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정경심 교수 등 관련자 접견을 통해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말 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다며 접견 금지를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 가뜩이나 지지부진했던 여야의 패스트트랙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선언했고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물론 이전에도 잘 되지는 않았는데요.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에 여야 협상이 더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 반응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어제와 달리 오늘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한국당을 빼고 가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원래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을 선거법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패스트트랙을 처리했던 지난 4월보다 지금이 더 뜨겁다면서 한국당을 뺀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의 머리를 맞대자고 언급했습니다. 한국당을 한결같이 반대만 하는 당으로 규정하고 국정을 마비시켜 반사의 이익을 노리는 정략에 발목 잡히는 비극적인 식물 국회를 끝내야 한다고 꼬집은 겁니다.
현재 한국당을 뺀 야3당이 선거법 개정에 더욱 집중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를 다 같이 묶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한국당도 이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 더욱 달라진 모습인데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회의에서 의석수 확대는 절대 없다고 큰소리치던 여당이 결국 어쩔 수 없이 의석수를 늘려야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의석수 확대는 절대 불가라면서 국민의 반대가 분명한데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말하는 걸 보니 여당이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총선 관련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 대한 가산점 부과 방침에 대해서 비판이 거세는데요. 오늘 입장이 바뀌었다고요? 네, 먼저 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 60명에 대한 공천 가산점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급한 뒤에 시끌시끌했죠. 그런데 오늘 기류가 급변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표창장과 상품권 수여 등 이른바 자축 파티 논란까지 거세진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청년 창업 소상공인 토크 콘서트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자 가산점에 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당에 헌신하고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면서 반드시 공천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던 발언과는 상당히 배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철희, 표창원 의원 등 당 간판급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가 이어진 민주당에서도 공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서 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최소 30% 이상을 2030 청년 세대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2030 세대가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 차지하지만 국회에는 단 3명만 진출한 현실을 꼬집으면서 진영 논리에 갇힌 기존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공천 문제는 정치권 전체에 가장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하루하루 논의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농업의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박소정입니다. 네, 정부가 결국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 유지해왔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오늘 대외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앞으로는 협상 때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 이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업 분야에서 받아온 관세와 보조금 특혜를 앞으로는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쌀 같은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할 권리를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농업 분야의 협상이 타결돼야 개도국 특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네,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에 WTO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듬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도 가입을 하면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는 개도국 특혜를 받고 나머지 분야는 개도국 특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액이 세계 4위, 국민 총소득은 세계 10위에 오르면서 두 가지 분야이긴 하지만 이런 개도국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차원에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촉발된 이유입니다. 앞서 우리나라에 앞서서 타이완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브라질도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또 앞으로 당분간 농업 협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에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이 받아온 농업 분야 혜택을 없애려면 먼저 다자간 협상 타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이 유명무실해진 2008년 이후 협상의 재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기 협상이 불투명한 만큼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을 선제적으로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정부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농가가 피해를 입을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정부가 오늘 이 대책도 발표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농업 같은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 이것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쌀 같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상 권한을 행사해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의 협상에서 국내 농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 보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 3월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2조 2천억 원이라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농업 예산을 최근 10년 내에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으로 확대한 15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뒤 처음으로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혔던 이 대학 입시 정시 비율 확대와 또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그리고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회의 결과가 아직은 이제 발표가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정시 확대 비율이 가장 큰 관심이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직접 밝혔던 내용인 만큼 이 정시 확대 방안이 주로 논의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 발언이 접수가 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의 수시전형은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의 역량이나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문 대통령은 위법이 아니더라도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학종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분석해 다음 달 안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수시 전형의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소할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일반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입시 전형 단순화하는 과제를 추진해 줄 것도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국 전 장관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교육 공정성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회의에는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함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여당에서는 김태년 교육공정성 강화 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그동안 날씨가 비교적 포근했는데 주말에는 꽤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내륙 대부분 지방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주말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기온이 내일부터 갑자기 뚝 떨어지면 일교차도 커질 텐데 주말에 외출하실 분들 그만큼 주의를 하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과 비교해 기온이 10도 가까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예년보다 포근했던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북서쪽에서 상층 온도가 영하 2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6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보다는 7도, 평년보다 2도 낮은 수준으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해당하는 날씨입니다. 대관령과 철원 아침 기온은 3도까지 떨어지고 파주와 봉화도 4도에 머물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도 관측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6, 7도가량 낮은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주말 야외 나들이를 준비하신다면 쌀쌀한 날씨와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쌀쌀한 날씨 탓에 단풍 전선은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 모든 산이 단풍 절정기에 들었고 북한산에서 내장산, 제주도 한라산까지 전국에서 첫 단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는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예산이 절정기로 접어들 것으로 보여 앞으로 2, 3주 정도가 단풍 최적기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일본 총리의 회담이 어제 열렸죠. 1년 넘게 중단된 최고위급 인사의 회담이 모처럼 진행됐고 양국 관계를 이대로 방치하지 말자는 공감대는 형성됐습니다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뜻일 텐데요. 이 총리의 방위를 취재한 추은호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추은호 기자 나와 있죠? 네, 추은호입니다. 예,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말이 지금 단계 양국 관계를 좀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겠지만 숙제도 많이 남긴 회담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어떤 점이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하면 두 나라의 갈등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총리실의 발표물을 보면요.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데 양국 총리가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총리도 어제 귀국길에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아베 총리가 상황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당국 간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변화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총리는 그래서 이틀 전에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갈 때에 비하면 지금은 희망이 조금 더 커졌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 대화나 소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외교 당국 간 대화를 촉진하자는 공감대도 형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양국 간의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채 간헐적으로 열려왔는데 이제부터는 대화가 공식화되고 활발해질 것이고 속도가 날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화 필요성에 공감한 부분은 분명 한 걸음 더 나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양국 간 입장차가 그동안 워낙 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좁혀진 부분이 있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그 여전히 시각차가 드러난 그런 회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 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아베 총리의 말. 이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고 지키고 있다는 이 총리의 응대. 여기에 양국의 입장 차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회담이 끝난 뒤에 설명한 내용을 보면요.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다. 그리고 한국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되는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을 보면요. 국제법 위반이라는 아베 총리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 총리가 그건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고 답을 했고 양국 관계 근간을 흔든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 총리는 한국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양국 모두 기존 입장에서 조금 더 물러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은데요. 그만큼 간극이 크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평행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의 조짐도 보입니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에게 이 문제를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스럽게 다루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총리는 기자들에게 과거에도 대화로 극복한 경험이 있지 않느냐, 이번에도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그리고 몇 가지 방안이 오갔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아직 간극이 크지만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간극도 좀 좁혀진 면이 있다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리가 말한 몇 가지 방안이 뭔지 또 강경화 장관이 말한 간극이 좁혀진 면이 어떤 부분인지는 양국 간 대화의 진척에 따라서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예. 자, 양국 갈등을 풀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도 언급이 됐습니까? 네, 어제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이 됐죠. 대통령의 친서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취지의 내용인지 정도는 알 수 있는데 문 대통령의 친서에는 양국 현안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아베 총리와 언제 어디서 만나고 싶다 그런 구체적인 정상회담의 제안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조기 해결, 서로 노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정상회담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총리도 아베 총리에게 완곡한 표현으로 정상회담을 거랬습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돼서 두 정상이 만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이 총리는 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기대감을 가볍게 말한 것이고 시기나 장소를 언급하지는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총리의 이런 권고를 듣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작년 9월 유엔에서 회담한 이후 1년 넘게 만나지 않고 있는데요. 정상회담의 가능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연말까지 다자 정상회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에 태국에서 아세안 플러스 3, 그러니까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회담과 칠레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두 정상이 모두 참석한다면 이때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과 관측이 있는 겁니다. 아직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눈에 띄는 분명한 움직임은 포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총리가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은 흐른다라고 표현했는데 얼음장 밑에서의 타진은 진행되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추은호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죠. 대학 입시 정시 비율 확대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그리고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시가 능사가 아닌 줄은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교육 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의 수시 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란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수시 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 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입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수시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과도한 고입 경쟁, 조기 선행 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습니다.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네, 교육관계장관 회의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내용 듣고 오셨고요. 이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은 잠시 뒤면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시작되는 대로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실무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는 스가와라 이슈 경제산업상이 아베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최근 각종 부정 의혹으로 야당과 일본 언론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달 개각 이후 한 달 만에 각종 부정 의혹으로 경제산업상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임명권자인 아베 총리의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오늘 오전 강요 회의를 마친 뒤 아베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아베 총리는 이를 즉시 수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오늘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향후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건데요. WTO 개도국 지위를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믿어온 농업계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이 미칠 전망에 대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이게 과연 어떤 거고 또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그동안 어떤 혜택들을 받아온 건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열악한 국가에게 관세나 이런 부분에 혜택을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제 OECD 가입국이기도 하고 이제 WTO에 가입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 어떤 국가냐 이제 자기 선언하는 방식을 갖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는 농업과 기후 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받겠다라는 이제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농업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라는 게 오늘 나온 이야기인데요. 개발도상국이 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선진국 지위에 비해서 열악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뭐 자유롭게 그 보조금도 지급할 수가 있겠고요. 해당 부분에 경쟁국에서 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전 세계 이 세계 무역에서 용인해주는 그런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농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또 부과할 수 있었고요. 국내 농가에 좀 보조금 지급 같은 거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고 또 관세 조절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우리의 자율권이 높여졌던 그런 부분들, 그런 혜택들을 누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 말씀대로면 다른 분야는 아니고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동안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유한 나라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압박을 한 게 지난 7월이었고 또 이제 정한 시한이 이달 23일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이 미국의 이제 조치를 받아들인 겁니다. 미국의 말을 받아들인 건데 이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제외 요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7월이었었죠. 부유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개도국주의 혜택을 누리는 나라가 있다. 이제 이거를 이러면 되돌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90일의 기간을 주겠다라고 전 세계에 대해서 압박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부유한 나라는 그럼 뭐냐? 한 4가지 정도의 이 요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가령 OECD 가입국, 실은 OECD 가입국 자체가 정성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보고 있죠. 또 여기에 G20 회원국이거나 세계은행이 이제 해마다 고소득 국가를 분류하는데 거기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는 곳, 또 전 세계 무역에 있어서 비중이 0.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교역 국가. 근데 우리는 이 4가지 요건을 지금 다 충족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90일의 시한을 주고 압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도 많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당초에 미국은 실제로는 중국과 인도 이 이제 2개 국가를 노리고 칼날을 꺼내 들게 된 것이었는데요. 뭐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이거 직후에는 뭐 브라질, 대만, 싱가포르들은 이제 속속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주의를 포기했고 우리도 오늘 이제 시한은 이틀 지났지만은 전격적으로 개도국주의를 포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뭐 미국이 제시한 요건에 다 부합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걸 내려놓는 게 유지하는 것보다 미국과의 뭐 향후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다 이런 계산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더 적확한 지적이신데요.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런 요구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요구를 또 우리가 이렇게 수용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한다든가 한 다음에 여기에서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보복을 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미국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이 당장 11월 13일에는 자동차 관세 폭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결정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안보에 위협된다면 관세 폭탄을 던질 수도 있는데 자동차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 90일 이 시한을 넘기고 버티게 될 경우에는 11월에 자동차의 보복을 받을 수도 있겠고 또 하나 지금 방위비 압박도 크고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 농업을 내주는 대신에 자동차라든가 방위비에서 좀 더 유리한 협상에서 구지를 차지하려는 뭐 그런 전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자동차 그리고 백색 가전 문제도 있겠고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을 텐데 그래서 농업 분야 이제 사실 지금 가장 걱정이 큰 게 농업 분야에 당장 뭐 피해가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당장 뭐 관세율에 영향이 없다 이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령 대표적인 곡물이죠. 쌀을 보면은 현재 쌀 같은 경우에는 개도국 특별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려 513%의 관세율. 수입품의 6배를 가격을 매기니까 우리 국내 쌀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건데요. 이게 가령 선진국 민간 품목으로만 가도 393%로 떨어지고 마지막 최종 선진국 일반 품목으로 가면 아무리 우리가 관세를 많이 붙여도 154%? 이 정도밖에 못 붙입니다. 그럼 당연히 국내 쌀농가는 가격 경쟁력 때문에 버틸 수가 없고 정말 수십조에 달하는 그 이상에 달하는 이제 피해가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알고도 이 농업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데는 실은 조금 이제 전략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농업에 이 적용되고 있는 이 규율은 지난 1990년대에 정했던 WTO 농업협상 부분 대목이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95년에 이제 그때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를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정한 거였었고, 그게 비현실적이다라고 해서 다시 WTO 도하개발 어젠다 협상이 2001년에 시작돼서 선진국 개도국 다 모여서 막 이 농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2008년에 이게 결렬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선 이 다시 모일 확률도 없거든요. 근데 이 다시 모여서 새로운 협상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협상을 유지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생각은 지금 이 개도국 지위를 농업에 포기한다 하더라도 뭐 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해서 당장에 바뀔 것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협상이 타결돼야 되는데, 근데 그 새로운 농업 분야 협상 타결은 현실적으로 꽤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 새로운 협상 타결되기 전까지 우리 쪽에서 이런 뭐 보조금 이런 문제 좀 해결하고 농업에서도 어떤 솔루션을 찾고, 대신에 단기적으로 떨어진 이 방위비, 자동차, 백색가전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챙기자. 이런 좀 전략을 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농업 분야에 대한 협상, 그 국제적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 당장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 또 반면에 뭐 자동차 수출이라던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당장 또 현실화해 있는, 산적해 있는 문제니까 뭐 계산을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당장 영향이 없더라도 또 보조금 같은 문제는 농민들이 많이 또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뭐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은 뭐 당장에는 그 새로운 농업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정부에서 제시한 안들 또 보면 농업 예산을 이제 꽤 크게 4% 이상씩 계속 증액을 하면서 농업 쪽에 새로운 해법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이 공익형 직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이 공익형 직불제라는 것은 이 땅 면적이라든가 혹은 뭐 작물 위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직접 지불 규모를 좀 늘리는 건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공익형으로 한다. 즉 뭐 작물이라든가 지금 쌀 위주로 되게 많이 이제 몰려 있거든요. 혹은 큰 땅 면적 위주로 돼 있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 직불제 자체를 통합 개편한다는 계획인데, 아마도 공익형 직불제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언급을 하고 해서 이제 빠르게 이쪽으로 이제 보조금 제도 자체가 좀 바뀌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이 될 수 있겠고요. 다행인 것은 이 공익형 직불제 같은 경우에서도는 이제 큰 틀에서 보조금에서 빠져 있는, 그러니까 즉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체는 줄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런 쪽에서 하나씩 해법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가 우리 농업계에 줄 영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협상 대표를 각각 수석 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틀에 걸친 2차 회의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탐색전을 마친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연내 타결을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과 경찰 사이에 대립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여당 정책연구소의 자료를 본청 전 직원에게 배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검찰개혁 관련 정책 브리핑 자료 2건을 본청 내 모든 부서에 배포했습니다. 자료에는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즉각 시행하고 조 전 장관 수사를 계기로 압수수색 등을 남발하는 검찰과 법원을 함께 개혁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교육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했죠. 앞서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관련 내용 관련해서 윤해 사회부총리의 지금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우리 국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에 깊이 공감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개혁의 출발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제도와 사회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교육 분야부터 확실하게 바로잡겠습니다. 부모의 힘이 자녀의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반영되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출발선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보다 촘촘하게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우리 아이들의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 그리고 첫 직장의 입직 단계이며 차별과 불평등한 부분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입 제도 부분입니다.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크게 준다고 평가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 전형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큰 틀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만드는 학교 생활기록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과 영역 중에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 고등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학의 입학 전형은 상세하게 살펴서 적극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를 유도할 것입니다. 반면에 지역 균형과 교육 소외계층 전형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의를 거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과 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11월 중에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이 줄어들더라도 지역 균형 선발과 기회 균등 선발 비율은 줄어들지 않도록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정시 수능 위주 비율의 상향 조정은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입시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한 것이며 비율의 폭은 2018년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2025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 제도 개선은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핵심입니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 제도가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열어갈 새로운 대입 제도가 되도록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둘째,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입니다. 고교 서열화로 인해 사교육이 심화되고
부모의 소득에 따른 고교 진학 기회에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먼저 선별하고 학생을 구분짓는 교육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나가야 하며 일반 고등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학생의 진로, 역량 중심 교육 강화, 그에 맞는 미래 교원 양성 연수체계 혁신, 최첨단 미래형 학교 구축 등으로 일반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과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시일에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올해 1월 교육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에 비해 현장 실습 참여는 확대되고 있으며 더 빠르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졸 취업 활성화는 우리 청년들의 첫 입직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는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과 자원을 투입해서 눈에 띄게 고졸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 후에 대학에서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장려금 지원과 실습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들을 책임 있게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최종 결정자이며 또한 실행자입니다. 교육부는 그 책임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은 학생의 성장과 행복 중심으로 나가야 하며 이것이 결국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향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육 정책이 미래로 나아가는 긴 호흡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네.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내용들 유은혜 교육부총리의 발언으로 들어보셨습니다. 부모의 힘이 자녀의 입시에 영향을 못 미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지금까지 뭐 스펙 쌓기 전형, 금수저 전형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 소재 대학들 정시 수능 비율, 그러니까 수능 시험 점수로 대학을 가는 이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다. 자, 구체적인 어떤 비율은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정해지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지금 정시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앞서 그 모두 발언에서 정시가 능사는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